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 또 정치적 이슈가 있었죠.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이고요.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결이었고 가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외신들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신이 보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도 그렇고 제공하는 정보량이 관련 정보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일단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몰락을 자초했다. 그리고 야당에 스모킹 공을 제공했다는 그런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했습니다. 네. 영국 가디언이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좀 비판적으로 전했는데 어제 해설을 썼는데요. 여당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품위 있는 퇴진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걸 마다하고 비상기업 도박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서 몰락을 자초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엄 도박이 야당이 오랫동안 탄핵을 위해서 찾아온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부인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했고요. 네. 뉴욕타임스도 비슷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끊임없는 임기중 시비와 교착 상태로 점철되어 왔는데 탄핵이 그중에 가장 극적인 예상 밖의 전개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얘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승계 2순위로 되어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 모두가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로이터는 어젯밤에 연합뉴스를 이용해서요.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 지시에 불응했다. 그래도 재소환할 계획이라는 점을 전했고요.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이 한국 사태를 보면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데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실감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를 비교하는 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미국 UPI 통신이 네. 했는데 주한미군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특수선 전문가라는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기고를 실었습니다. 네. 제목이 한국 민주주의 대 북한 독재주의, 그다음에 탄핵의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은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견고하고 회복력이 강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깊은 자치에 대한 결의 그리고 자유와 법치로 뒷받침되는 반면에 김씨 왕조는 독재를 계속한 북한하고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윈스턴 처칠이 1947년에 영국 하원에서 했던 연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체제보다는 낫다 이런 점을 또 덧붙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견고하고 회복력이 강하다. 이런 진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전화위복이 되길 바란다. 러시아 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네. 지난 토요일 날 텔레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정치 상황이 네. 궁극적으로 한러 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기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근접했는데 그럼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아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풀이되기는 탄핵 정국으로 관련 입장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조금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외교부 당국자 쪽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제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 정치 상황하고 양국 관계를 연계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러시아가 진정으로 한러 관계 회복을 바란다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을 먼저 중단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추후 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경제하고 연관 짓는 분석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쪽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그 투자은행 롬바르드 오디의 그 아시아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 CNBC하고 인터뷰한 게 그저께 보도가 됐는데요.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내년 1분기면은 최종 국면 이제 엔드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타날 게 확실하다. 1분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사태를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주시하면서 특히 한국 기업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를 좀 더 여기 초점을 맞출 거라고 봤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치와 경제가 뭐 당연한 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시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네. 이제 장기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의식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라기보다는 경제적 위기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장 측면의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한국 시장은 가치가 있다. 투자자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역설적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추가된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그 변동성 이게 매우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네. 동시에 한국의 가치, 특히 인공지능 공급망으로서의 전반적인 한국의 가치를 강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글로벌 투자를 견제하는 위축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공급망과 관련한 한국의 미래가 훼손되지 않았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로이터도 어젯밤에 이제 한국 상황 수습하는 기사를 종합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 앞부분에 한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나흘째 상승했다는 네.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쭉 이 투자은행 롬바르드 오디에 이쪽에서 나온 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진단은 하면서도 중장기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여전히 한국의 어떤 AI 공급망에 있어서도 미래가 훼손되지 않았다. 좀 긍정적인 면도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의주시를 네. 하면서도 이런 한국 시장의 그 잠재력은 네, 잊지 여전히. 말라는 점을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인이 북한을 포함한 분쟁 지역을 담당하는 특임 대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전 독일 대사를 지낸 그 네. 리처드 그레넬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의 외교 책사로 불려왔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담당으로 그 임명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담당 영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이른바 분쟁 지역 핫스팟을 담당하는 특임 대사로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네. 토요일 날 SNS에 글을 올려서 그렇게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거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사람 경력을 소개하면서 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 보좌관 가능성도 한때는 거론이 됐었다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과 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트럼프 기조를 아주 적극 지지를 해온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1기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3차례 만났죠. 그때도 관여를 한 거로 돼 있고요. 본인도 뭐 지난 그 타임 인터뷰에서도 나만큼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 아마 내가 그가 제대로 만난 유일한 상대일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네.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얘기가 없어요. 뭐 트럼프 당선인도 그렇고 그러면 특임 대사도 그렇고 자기가 김정은 제일 잘한다. 뭐 이렇게 계속 강조하네요. 지금 네. 뭐 러시아 쪽에서 계속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종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이제 관심을 표명하는데 좀 러브콜이 계속 나오죠.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그 러시아 대외정보국 이게 이제 러시아판 CIA 격인데요. 여기 그 국장이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하고 회견을 했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는데요. CIA 국장의 존 레트크리프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 국장 이 대외정보국 국장 얘기가 내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프로페셔널 인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상당히 좀 뭔가 좀 얘기를 합시다 하는 식의 그런 그 제스처를 거듭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덧 12월 16일이고요. 이제 1월 20일까지니까 한 달 정말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최치이며 있으면 트럼프 당선인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가장 경제적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관세일 텐데요. 이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 이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오죠. 네. 이번에는 그 일본 무역진흥기구 밑에 있는 그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비슷한 또 그러니까 자충수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걸 그대로 강행을 하면은 2027년에 미국의 GDP가 그 충격 때문에 1.1% 정도 위축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멕시코와 캐나다, 뭐 중국 이렇게 나오고 사실 세계 각국이 여기에 피해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죠. 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옵니까? 그 아시아경제연구소장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중심 고관세 정책이 자충수일 가능성이 크다. 그 세계 경제 전체 성장을 조회하는 요인도 될 수 있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광업하고 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에 그대로 실행이 되면은 각각 1.5% 정도 하락할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충격이 가장 클 걸로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농업 같은 걸 얘기를 한 이유가 미국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뭐 토마토에서 뭐 아보카도 같은 그 과일하고 채소를 광범위하게 수입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추가 관세 얘기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멕시코, 캐나다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물론 여기에 뭐 협상 여지도 있고 범죄 얘기가 좀 더 많이 앞에 거론이 됐고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업 충격이 불가피할 거고 특히나 자동차 산업의 충격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예, 연구소 보고서가 그렇게 네. 봤습니다. 2027년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그 GDP가 만약에 이제 트럼프 관세 이런 인상이 없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멕시코는 한 3.8%, 캐나다는 한 1.2%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이 심각하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자동차 산업 성장률이 그 시점쯤에 그때쯤이면 각각 10% 이상 위축될 걸로 봤습니다. 반사이익 받는 국가도 있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미 수출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한 GDP가 그 시점에 한 0.2%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하고 인도 같이 조금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건데 특히 식품 가공이라든가 섬유 의류 부분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일본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관계자는요, 트럼프가 그동안에도 뭐 이제 관세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래를 위한 뭐 재료라는 입장도 슬그머니 시사를 했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전면 시행될 가능성을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로비도 하고 막 하는데 트럼프가 이 관세 문제는 굉장히 생각보다 완강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측근들한테도 얘기는 듣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고 갈 것 같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뭐 좀 약간의 좀 레토릭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설마 다 하겠어? 뭐 숫자 그대로 다 하겠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겠지라는 한편에 네, 얘기들이 계속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래? 뭐 그렇게 해서 한데 네. 글쎄 이게 뭐 좀 약간 신경전인지 어떤지 어쨌든 뚜껑은 열려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완강하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는군요. 나오고 있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 중요한 어떤 공약이었다고 할까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입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된다고요? 새 의회가 뭐 아시겠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하원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 그러니까 5석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기차 지원을 받은 그 전기차 공장하고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25 이제 건설 분까지 포함해서요. 25곳인데 이 중에 19곳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트럼프가 이긴 주에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네.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이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5석밖에 차이가 안 나고 특히 트럼프가 지금 하원에서 사람을 끌어내기 때문에 한 3석 정도의 결혼이 생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에서 한 명만 이탈을 해도 공화당 이 하원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이런 와중에 망치가 아닌 메스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네. 그 브렛 거스리 하원이 이 사람은 이제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켄터키주인데 그렇게 망치로 두드리지 말고 메스로 좀 세밀하게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을 했고요. 이 사람은 더 자기 섬세하게. 지역구에 네.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포드가 투자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차 공장에 있는 그 조지아의 그 버디 카터 하원 의원 이 사람도 공화당인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실익인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머스크는 지난 5일에도 의회에 출석해서 자기가 이제 전기차 공장을 갖고 있는데도 세액 공제 관련 질문에 모든 세액 공제는 없애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는데 그 과연 트럼프가 진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새 행정부 출범하고선 좀 더 지켜보지요. 네. 오늘 뉴스가 좀 많아서 그 다음 뉴스부터는 조금씩 이제 요약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자,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으로 지명이 됐죠. 중국의 환율 조작 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어떤 얘기죠? 중국이 지금 뭐 내년에 위안화를 그 의도적으로 조금 좀 평가절하해가지고 네. 이제 좀 유연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걸 의식한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면 재무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관세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19년에도 그때 중국에 비슷하게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지금 뭐 서로 좀 기싸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위안화 약세 용인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 네. 로이터 보도에 대한 그런 대응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영향력이 커진다. 이거는 뭐 전 세계인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네. 관련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네. 민주당에서 특히 2028년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내다보는 그 좀 야망을 가진 정치인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안 좋겠다 싶어서 이제 머스크하고 관계 개선이 굉장히 부심한다는 겁니다. 좀 친해. 전화도 하고 뭐 하고 자기 지역구로 좀 비즈니스 좀 해달라고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또 일부 또 일각에서는요 아니다. 이게 이 사람이 뭐 좀 정부 효율부 일구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강요를 봐라. 이건 억만장자 정부고 결국은 정부 효율부를 이끌어가지고 뭐 구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다. 대표적으로 크리스 머피 이제 커네티컷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이건 모든 것을 억만장자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도둑 정치. 클랩토크라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 체제가 도래하는 거다. 속지 말자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머스크한테 조금 입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완연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 이 차남이 사우디에 트럼프 타워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걸 세운다는 거죠? 이거 예.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르 글로벌이라고 이제 사우디 그 부동산 고급 부동산 그 전문 회사하고 네. 같이 해서 이른바 트럼프 타워 제다를 이제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법원의 영상은 뭐 아주 이게 이제 5번째 이제 전 세계 그 트럼프 타워인데 가장 호화로운 건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라는 명칭이 딱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제 네. 내년 곧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게요. 그 아들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도 뭐 그 사위가 뭐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하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한 것도 있고 또 사우디 국부펀드 돈을 받은 것도 좀 최근에 민주당이 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지금 뭐 이제 행정부에 관여 안 한다고 하지만 네.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중동 쪽하고 하는 게 얘기가 되느냐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짧게 여기까지 갈까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얘기. 이게 사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CEO 피격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론 범죄는 정당화될 수가 없지만 이게 미국의 보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건 용의자가 잡히고 네. 나서 난 기생충을 죽인 거라고 막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나바 뭐 같은 그런 그 영웅시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회장이 네. 자기 계열사 사장이 이제 총 맞아 죽었죠. 이게 지금 미국 그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네. 고쳐야 된다. 그리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워낙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아마 조금 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주말 동안에 쌓였던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